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과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의 장엘리입니다. 3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장을 쳐다보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증시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내리고 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그리고 또 자녀를 외국에 또 해외 유학을 보내고 계셔서 환율에 민감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과연 뭘까? 네, 고민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에 단 15분의 투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실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 전문가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환율을 들고 파신 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그리고 트레이더로도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진정한 전문가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대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의원님? 최소한 외환시장만큼은 특히 국내 원달러 환율 시장만큼은 패닉이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피보 레이트 1190원에 네.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전형적인 워링 마켓을 보였다 레포트했습니다. 2주 전에는 그 1190원에 상하 변동폭이 5원 정도였습니다는 지난주에는 10원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지금보다도 이후에 어떻게 국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서 관심이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미 달러에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강세가 보임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와 사실 원달러 환율 간의 괴리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사실 두 번째 특징이다. 이것도 앞으로의 이렇게 외환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을 지금 잘 가이되어가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서 이렇게 많은 그 국내 외환시장의 참여자들이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에 따라서 사실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원달러 환율 동향을 좀 말씀 좀 들어봤고요.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시장이 뭐 패닉, 공포, 뉴스를 보시면 하루 종일 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계속 공포 이런 단어들입니다. 공포하면 또 빅스 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네. 빅스 지수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같이 흐름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전에 빅스 지수가 41에 마감 41.94 그러니까 42에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 빅스 지수는 S&P 500 주식의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즉 빅스 지수가 높으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높으면은 그만큼 시장이 위로든 아래든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아시아 시간 지금 저희가 매주 월요일 방송을 하니까요. 그 S&P 선물 지수, 그 다음에 다우나 그다음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고 4%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미국 정시가 개장을 하게 되면은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이 지난 주 마지막 장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다시 유럽장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네. 한국하고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 얘기는 또 오늘 밤에 또 뉴욕 증시가 개장한 다음에 주가가 빠질 경우 그 다음 날 예. 아침에 우리 한국 증시도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 한국이나 일본 니케이가 빠지는 코스피하고 니케이가 빠지는 것은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1시간 전에 그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은 했습니다만은
한때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전부 4% 이상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빅스 지수의 그 수준을 보면 네. 뭐 빅스 지수는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는 지금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빅스 지수가 높으면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 소위 프라이트 퀄리티 현상이 좀 심해지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안정자산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달러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은 엔화라든가 스위스 프랑 쪽으로 이렇게 네.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연초에 국내 그 투자자들이 달러 사지 말고 PB들이 얘기하는 대로 달러 사지 말고 엔화를 사셨으면 돈 버실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안전통화 선호 경향이 달러보다는 엔화가 되면서 네.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0일에 112엔까지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돼 있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본이라든가 국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은 104엔, 103엔대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거래일 기준으로 한 6일, 일주일 사이에 엔화 가치가 미 달러에 대해서 한 8% 정도 급등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거래일 기준이 6일이다 보니까 사실 엔화의 그 가치 상승률이 8%면 굉장히 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엔화 환율이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인데요. 사실상 국내 그 증시에서 믹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국내 그 외국인들이 국내 그 자금을 많이 파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원달러 환율이 사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번에 그렇게 엔화 안전통화 이렇게 선호 경향이 엔화를 붙임에 따라서 엔화 원화 간의 상관계수가 이렇게 낮아졌다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엔화가 강세되면 원화가 강세되는 다시 말하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 효과로 잡아두기 때문에 피몰 레이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패닉이라는 말이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잘 통하지 않을 만큼 이게 중심 반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경제 일정이 또 있을까요?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예, 월요일 이건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월요일 그 PPI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CPI 네. 그리고 물가지수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신규 실업 청구, 네, 수당 청구, 그다음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또 중요한 게 22에 그 미팅이 있죠. 네. 22에서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22가 마이너스 금리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 현재 더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뭐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이제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사실 그게 소용이 없다 이런 뭐 안 좋은 시각들도 나오고 있어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보통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시차는 한 9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9개월 후의 상황을 보고 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그 조치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 같은 유동성을 사실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어떻게 사태가 진정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후의 사태가 금리 인하 효과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을 때는 금리 인하 효과가 무력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외환시장이라든가 시장을 읽을 때는 소위 리프리필 잔차 효과, 잔차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호수의 물가에 이렇게 사실 그 돌을 던지면 가장자리 갈수록 이렇게 잔물결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익숙했던 용어로 소위 그 나비 효과, 발병의 진원지보다도 다른 국가들이 더 전염효과가 커서 시장이라든가 경제 지표에 미치는 충격, 이 충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야가 이렇게 금리 인하보다도 더 큰 이렇게 충격이 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세 가지 정도의 이렇게 나비 효과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확진자에서 보면 지금 전형적으로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발병 진원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네. 또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점을 지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전형적으로 잔물 효과가 나비 효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시장의 지표도 지금 발병 진행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해 지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올라간 상태거든요. 또 두 번째로 충격을 미쳤던 국가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은 사실 한 10%, 7에서 10% 정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는 네.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일본의 이렇게 니케이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네. 이런 거는 지금 하락폭이 13에서 15%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진원지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럴수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이 경제 지표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발표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경제 지표는 산출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코로나에 따른 충격을 이렇게 되는 것이 시간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최악의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그때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 뒤늦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경제 지표상의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이 아울러져서 각국의 금리가 인하해서 기대되는 효과보다 더 클 때에는 사실은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혼란이 더 지속되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 효과에 기대되는 효과보다 이 세 가지 이렇게 나비 효과의 그 효과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작다면 앞으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증시라든가 측면에서는 V자 반등도 이렇게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봤는데요. 지금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상품시장들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국제유가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제 10% 가까이 빠져서 40달러 선을 이제 지키냐 못 지키냐 이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까 개장을 하자마자 새벽 선물시장입니다. 30불을 찍었어요. 그렇죠. 예. 네, 대표님 보셨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태인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표님께 대표님 이게 무슨 사태인가요?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오펙 회담도 있었잖아요. 네, 국제유가 앞으로 어떻게 향방을 가늠해봐야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가의 하락폭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사실상 찾기가 힘들죠. 우선 지난주 목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플러스 미팅이죠. 네. 사우디를 위시한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비회원국의 미팅을 해서 그 당시 지난주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했던 것은 150만 배럴 하루 네. 150만 배를 추가 감산하는 것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3월 말까지 약 210만 배럴에서 220만 배를 지금 감산을 하고 있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그런데 러시아가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합의를 하질 않은 거죠. 그러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단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생산하는 원유가 970만 배럴인데 10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유럽의 바이어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시장 가격보다 6불에서 배럴당 6불에서 8불 낮은 디스카운트로 판매를 하겠다. 즉 러시아와 지금 사우디의 전쟁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지금 현재 지난주만 하더라도 기록적인 사상 최고의 원유 생산을 보인 셰일유죠. 네. 1350만 배럴 정도 하루 생산하는 미국의 셰일유 생산업자들이 유가가 이 정도 수준까지 폭락을 하면은 마진이 안 남습니다. 이게 안 남기 때문에 그렇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추가 감산 합의를
그 하질 못한 것은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켓 쉐어 그러니까 각국의 그 수입국을 자기네들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감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장을 미국의 셰일유 생산업체들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네. 뭐 사우디도 그걸 감안하고 감산을 추구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유가가 빠지기 때문에 사우디가 1,000만 배럴 이상 생산한 하루 1,0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만은 사우디는 지금 현재 그 생산 그 여력이죠. 캐파가 하루 1,250만 배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엄청난 그 공급 과잉의 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 뭐 유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밖에도 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회차에 그 질문도 있었고 네. 우선 그 골드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네.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미국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그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이 전부 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년 만기 같은 경우는 중기 채권이죠. 중기 국채 같은 경우는 0.7 이하를 한번 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채 금리가 낮다는 것은 다시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앞서 엔화나 스위스 프랑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익률이 금리가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달러입니다. 미국의 금리, 채권 국채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95점 중반대죠. 95 중반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빠지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같이 가미를 해서 달러가 약세가 된 그런 국면을 보였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우선 골드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면은 골드는 오르죠. 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또 미국 금리가 싸면 좋은지를 그 말씀을 드리면은 금은 채권하고 다르게 이자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자가 싸지면 싸질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즉 미국의 금리가 싸진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은 그 달러가 약세란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약세면은 그 보통 국제 그 금 거래에 골드 거래의 그 시세 그 화폐가 달러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엔화나 위안이나 유로를 들고 있는 네. 또 저희 한국의 원화를 들고 있는 외국 그 다른 외국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로 싸게 금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 한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약세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달러 약세라고 하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3원대를 제가 오전에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유로화 상대 대비 통화했을 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달러 환율은 또 198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193원대로 다시 올랐다가 오히려 원화 입장에서 본다면은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잖아요. 이런 네. 현상이 계속 또 다시 보이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달러 인덱스와 지금 말씀하신 데 원달러 환율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으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우리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이렇게 위안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상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달러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원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다른 쪽에 이렇게 외국 자본 이탈이라든가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중심 환율은 그때 환율이 중요해요. 그때는 뭐 시간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중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 모든 요인을 반영한 이렇게 환율인데요. 피보 레이트가 1190으로 비교적 패닉이라는 말이 다른 시장의 패닉이란 무색할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국내 그 달러 투자 외화 운영할 때 달러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거를 좀 보시지 말고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 네. 그 다음에 뉴욕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NDF 시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역에 선물한 환율 네. 이 문제를 감안해서 달러라든가 외화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가격이 향후에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오릅니다. 즉 지금 현재까지 그 투자자들이 골드를 이용한 것은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골드를 그 거래 도구로 수단으로 삼은 거죠. 주식에서 손해를 보면 골드를 매각해서 그 손실 보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왔습니다만은, 즉 주식 그 사상 연일 그 지난해 말부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왔던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그 과도한 신뢰감, 믿음, 그 부분이 지금 골드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 못하는 이유였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빅스 지수에서 나타나듯이 변동성 지수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 그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골드는 중장기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아직 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보합 국면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보합 국면에서 약간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르지 못하고 계속 지금 옆으로 보합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아까 아침에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위원님. 뭐 시점이 시점이니만큼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해주신다면요. 지난 그 3월 금통위에서 정책을 아낀다는 핑계로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 아낄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네. 또 회의가 4월 달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4월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국도 사실 비정례 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전격적으로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판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임시회의를 거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각도에서 일단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폭과 함께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도 같이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우리 기준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먼저 금리 인하를 많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 2월 이후서부터 우리 그 외국 자본이 약 한 3조 이상 그 매도를 했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1조 원 외국 매도당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는 상승해야 됩니다. 그렇다 본다면 1월 말에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정도로 볼 때는 1,230원 이상으로 올라갔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190원에서 비교적 피보 레이트가 안정적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일어나다 하더라도 외환 시장에서 자금 이탈에 따른 외환 수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외환 수요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에 자금이 이렇게 빠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냐? 왜냐하면 캐리 자금의 여건상 굳이 한국을 떠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러면 국경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선 달러 수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달러는 1,190원 유지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보다 정확한 내용과 정보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